네, 오늘은 2020년 6월 고1 모의고사 문제 16번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9세기 초 지질학자들은 스테노와 스미스의 층서 원리를 적용하여 전 세계의 지질학적 연구 성과를 종합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중생대 쥐라기와 같은 대, 기 등으로 나타내는 지질학적 시간 척도는 이때 확립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질학적 시간 척도는 상대적인 척도로 한 지층이 다른 지층보다 오래되었는지 아닌지를 말해줄 수는 있어도 실질적으로 얼마나 오래되었느냐를 말해줄 수 없었다. 자, 이후 많은 사람들이 지층의 정확한 연대 측정을 시도한 끝에 1905년 러더포드가 방사성 동위 원소를 이용하여 지층 연대 측정에 성공했다. 그는 암석 내 우라늄의 양을 측정하여 한 암석의 연대를 계산해냈다. 이것이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의 시작이었다. 자,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에 대해서 언급이 됐고요. 1905년 러더포드가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이제 암석 내 우라늄의 양을 측정해서 이렇게 암석의 연대를 계산해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선생님이 오른쪽에 개념을 좀 정리하면서 풀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의 시작이었는데 이제 이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의 시작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활용한 것이었고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암석 내 우라늄의 이제 양을 측정했다는 거죠. 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해 암석의 연대를 결정하는 연대 측정 방법들은 그 후 수년간 더욱 개선되어 갔으며 더 많은 방사성 동위원소들이 발견되고 방사성 붕괴 과정의 심층적인 이해가 이루어졌다. 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발전되어 갔다. 지질학자들은 방사성 동위원소의 어떤 특성을 활용하여 암석의 연령을 측정하였을까? 자, 방사성 동위원소의 어떤 특성을 활용하였는지 이제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어요. 이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방사성 동위원소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세 번째 문단에서 방사성 동위원소가 무엇인지 이제 얘기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진행해 나가고 있죠. 물질의 기본 단위인 원자 중심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 핵이 있다. 이 원자 핵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에 따라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인 원소의 종류가 결정된다. 탄소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 수는 6개이고 산소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 수는 8개이다. 같은 원소라고 하더라도 원자 핵에 있는 중성자 수가 다른 것들이 있는데 이를 동위원소라고 한다. 자, 먼저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야기해주기 위해서 동위원소를 언급을 했어요. 원자는 원자 핵이 있는데 이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양성자의 수에 따라서 이제 원소의 종류가 결정되는데 같은 원소인데 중성자만 다른 것들을 동위원소라고 한다. 예를 들어주고 있죠. 탄소의 경우 탄소 -1, 2는 원자 핵의 양성자 6개와 중성자 6개가 있는 원자이며 탄소 14는 양성자 6개와 중성자 8개가 있는 동위원소이다. 자, 밑에다 한번 써보면 탄소 12는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 그리고 탄소 14는 양성자 6개, 중성자 8개가 있다는 뜻이겠죠? 양성자 수는 다 6개로 똑같은데 중성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동위원소라고 한다. 한편 자연계의 모든 물질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한 상태로 가려는 성질이 있다. 자연계의 모든 물질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한 상태로 가려는 성질이 있대요. 동위원소 중에는 양성자의 수가 중성자의 수에 비해 너무 많거나 또는 그 반대의 이유로 본래 원자 핵의 상태가 불안정한 원소들이 있다. 그래서 불안정한 원자 핵이 스스로 방사선을 방출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를 잃고 안정된 상태로 가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를 방사성 붕괴 또는 핵붕괴라고 한다. 자, 방사성 붕괴, 핵붕괴라는 것은
불안정한 원자핵이 스스로 방사선을 방출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를 잃고 그다음에 안정된 상태로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된 상태로 갈 때 방사선을 방출한다. 네, 이걸 방사성 붕괴, 핵붕괴라고 한다. 동위원소 중 방사성 붕괴를 일으키는 동위원소를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한다. 자, 드디어 방사성 동위원소의 뜻이 나왔네요. 우리 아까 세 번째 문다에서 방사성 동위원소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 방사성 동위원소는 동위원소 중에서 방사성 붕괴를 일으키는 동위원소를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한다. 이들은 방사성 붕괴를 통해 불안정한 원자핵이 안정된 상태의 다른 종류의 원자핵으로 변한다. 예를 들면 자 보죠. 방사성 동위원소인 탄소 14는 우리 아까 정리했었던 여기 탄소 14는 방사성 붕괴로 인해 중성자 1개가 붕괴되어 양성자로 바뀌고 양성자 7개와 중성자 7개로 이루어진 원자핵을 가진 안정된 원소인 질소 14가 된다. 아까 우리 이렇게 정리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양성자 6개, 중성자 8개였기 때문에 이제 이 중성자 1개가 붕괴됐어요. 그래서 양성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양성자는 하나로 늘어났고 중성자는 하나로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양성자 7개를 가진 질소 14가 되었습니다. 이때 붕괴 전의 방사성 동위원소를 모원소라고 하고 모원소의 방사성 붕괴에 의해 생성된 안정된 원소를 자원소라고 일컫는데요. 그래서 붕괴 전 방사성 동위원소인 탄소 14는 모원소고 일단 선생님 한번 써볼게요. 이거는 모원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방사성 붕괴에 의해 생성된 안정된 원소인 질소 14는 자원소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방사성 동위원소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모원소의 개수가 원래 개수에서 절반으로 줄어드는 특성이 있다. 자, 방사성 동위원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모원소의 개수가 원래 개수에서 절반으로 줄어든답니다. 모원소의 개수가 원래 개수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한다.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 반감기. 이때 줄어든 모원소의 개수만큼 자원소의 개수가 늘어나요. 줄어든 모원소의 개수만큼 자원소의 개수는 늘어난대요. 첫 반감기 때 모원소의 개수는 처음에 반으로 줄고 두 번째 반감기에서는 남은 모원소의 개수가 또 반으로 줄어 처음에 4분의 1로 세 번째 반감기에는 또 남은 모원소의 개수가 반으로 줄어 처음에 8분의 1과 같은 식으로 줄어든다. 자, 그럼 만약에 이제 반감기가 첫 번째 되었을 때, 두 번째 되었을 때, 세 번째 되었을 때 모원소의 개수가 이렇게 해서 모원수의 개수가 줄어드는 양상이 처음 이제 반감기라는 게 절반으로 줄어든 거니까 처음에는 2분의 1만큼 줄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4분의 1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8분의 1로 그러면 네 번째는 여러분 8분의 1에서 다시 또 2분의 1로 줄어드는 거니까 그렇죠. 16분의 1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모원소와 자원소의 개수의 비율이 첫 반감기에서는 1대1로 같아진다. 두 번째 반감기에서는 1대3이 되고 세 번째 반감기에는 1대7로 된다. 밑에다 같이 정리하면 모원소의 개수와 자원소의 개수의 비율이 그냥 비율이라고 쓸게요. 첫 번째는 1대1로 같아졌다가 두 번째는 1대3이 되고 세 번째는 1대7이 된다. 이렇게. 다만 원소에 따라 반감기가 다른데 탄소 14는 5730년, 포타슘 40은 13억 년, 우라늄 238은 44억 년의 반감기를 갖는다.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는 온도나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네, 영향을 받지 않는데요. 따라서 어떤 암석에 포함된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을 알고 그 결과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하면 암석이 만들어진 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 가령 이제 예를 또 들어준 거죠. 어떤 암석이 생성될 때 포타슘 40을 함유하고 있고 이 원소가 외부 유입이나 유출 암석의 변성작용 등 다른 외부 요인에 의한 변화가 없다고 할 때 이 암석의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 결과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1대3이라면 우리 1대3이면 몇 번째였죠? 두 번째 반감기였죠? 근데 포타슘 40의 반감기는
13억 년이었으니까 반감기를 2번 거쳤기 때문에 이 암석은 몇 년 전에 26억 년 전에 생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본문을 한번 옆에 필기를 하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문제 살펴보죠. 16번. 윗글의 진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1번. 방사성 동위원소의 개념을 예시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방사성 동위원소의 개념 여러분, 세 번째 문단부터 네 번째 문단까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본문과 문제를 한번 같이 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문단부터 네 번째 문단 보면 방사성 동위원소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서 거기에 뭐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원자핵의 구성 물질을 세부적 묘사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고 했는데 세부적 묘사는 드러나지 않죠. 3번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 과정을 유추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유추는 나오지 않습니다. 유추라는 내용 전개 방식은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대상이 서로 어떤 성질이나 관계가 공통적인 부분이 있을 때 한쪽의 성질을 토대로 다른 쪽의 성질을 추론하는 것, 추리하는 것을 유추라고 해요. 여기에서는 유추의 방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4번 지층 연대 측정 방법의 발전 과정을 유형별로 분류했다. 유형별로 분류하고 있지 않죠. 5번 지질학적 시간 척도의 특징을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고 있다. 전문가의 의견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17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방사성 동위원소의 핵은 불안정하여 붕괴된다 라고 했는데 네 번째 문단 보면 여러분 이렇게 나오죠. 방사성 동위원소 이들은 방사성 붕괴를 통해 불안정한 원자핵이 안정된 상태의 다른 종류의 원자핵으로 변한다. 즉 방사성 동위원소의 핵은 불안정하여 붕괴된다. 적절합니다. 2번 질소 14의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같다. 기억나나요? 질소 14인 경우에는 양성자 7개와 중성자 7개 개수가 같죠. 자, 3번에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는 온도나 압력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는데 5번째 문단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는 온도나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에 19세기 초 지질학자들은 지층이 형성된 연도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자, 19세기 초에 지질학자들에 의해서 지질학적 시간 척도가 확립이 되긴 했지만 이거는 상대적인 척도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는 말해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정확히 알 수는 없었다. 5번 자연계의 모든 물질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한 상태로 가려는 성질이 있다. 네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에 나오죠. 모든 물질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한 상태로 가려는 성질이 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18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림은 어떤 방사성 동위원소 가가 붕괴할 때 시간에 따른 모원소와 자원소의 함량을 나타낸 것이다. 자, 동위원소 어떤 가에 대한 이제 그래프가 나왔어요. 암석 S가 생성될 때 방사성 동위원소 가를 함유하고 있고 가는 외부 유입이나 유출, 암석의 변성작용 등 다른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었다. 이 암석의 방사성 동위원소 가를 측정한 결과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1대3이었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알 수 있는 정보는 비율이 1대3이라면 반감기가 몇 번 간 거죠? 2번 간 거죠. 2번에 일단 반감기가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프를 보면 A와 B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원소와 자원소의 함량을 A와 B로 나타낸 건데 A 같은 경우에는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점점 개수가 줄어드는 건 모원소인가요? 자원소인가요? 그렇죠. 모원소죠. 모원소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억나나요, 여러분? 5번째 문단에 모원소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개수가 줄어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A는 모원소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B는 점점 개수가 늘어나죠. 그래서 이거는 자원소에
대한 그래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살펴보죠. 1번. B는 자원소와 관련이 있다. 그렇죠. B 그래프 자체가 자원소를 나타내 주는 거죠. 2번. 암석 S의 생성 시기는 4억 년 전이다. 자, 생성 시기 보려면 그 반감기를 활용하면 되는데 반감기는 절반이 되는 시간이 반감기잖아요. 그러면 모원소가 처음에 100이었다가 절반이 되는 요 시점이 바로 반감기가 될 텐데 시간이 얼마냐면 2억 년이에요. 그런데 두 번 반감기가 일어났기 때문에 처음 만들어진 시기는 2억 년이 두 번. 그러면 4억 년 맞겠죠? 자, 3번. 4번의 반감기를 거치면 처음 A의 양은 16분의 1로 줄어든다. 반감기를 한 번 거칠 때마다 절반씩 줄어든다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2분의 1, 두 번째는 4분의 1, 세 번째는 8분의 1, 그러면 네 번째는 그렇죠. 16분의 1이겠죠? 자, 4번에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1대1로 같아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2억 년이다. 자, 1대1로 같아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네, 첫 번째 반감기잖아요. 근데 우리 아까 첫 번째 반감기가 몇 억 년? 그렇죠. 2억 년이라고 했죠? 4번도 적절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원소와 모원소의 개수를 더한 값은 감소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줄어든 다섯 번째 문단에 보면 줄어든 모원소의 개수만큼 자원소의 개수가 늘어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원소만큼 늘어난다고 했으니까 더한 값이 감소하는 건 아니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9번에 문맥상 기억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기억은 여기 일으키는 이란 뜻이에요. 방사성 붕괴를 일으키는. 여기서 일으킨다는 건 물리적이거나 어떤 자연적인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세찬 바람이 거친 파도를 만들어냈다. 네, 괜찮죠? 정답은 1번입니다. 그의 행동은 모두에게 오해를 일으켰다. 여기서 일으켰다는 건 어떤 심리적인 현상을 생겨나게 하는 거라서 네, 2번 아니고 그는 혼자 힘으로 쓰러진 가세를 일으켰다. 가세, 집안의 어떤 그 기운을 일으켰다 이런 뜻인데 무엇을 시작하거나 이렇게 흥하게 만들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뜻이고 아침에 몸이 피곤했지만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그 다음에 넘어진 아이를 일으켰다. 이거는 둘 다 어떤 신체를 일어나게 하다 이런 뜻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20번 문제로 한번 살펴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탄소 14는 일정한 비율로 계속 붕괴하고 있지만 대기와 우주선의 충돌에 의해서 계속 공급된다. 연구에 의하면 지구 대기에서 탄소 14의 생성 비율이 탄소 14의 방사성 붕괴 비율과 같으며 대기 중에 존재하는 탄소 12와 탄소 14의 구성 비율은 대체로 일정하다고 한다. 식물들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물을 흡수하여 광합성을 하므로 모든 식물들은 약간의 방사성 탄소를 가지며 식물 내 탄소 12와 탄소 14의 비율은 대기 중에 탄소 12와 탄소 14의 구성 비율과 일치한다. 아울러 그 식물의 몸을 흡수하여 탄소를 공급받는 동물과 그 동물을 먹는 동물도 결국 같은 비율이 유지된다. 그런데 생물이 죽으면 더 이상 대기 중에 탄소를 흡수하지도 배출하지도 못한다. 네, 그래서 죽은 생물 내 탄소 12와 탄소 14의 비율에 변화가 생긴다. 자, 죽으면 생물 내 탄소 12와 14의 비율에 변화가 생기는 거죠. 방사성 동위 원소인 탄소 14가 질소 14로 변하기 때문인데 이때 생성된 질소 14는 기체이므로 죽은 생물 내부에서 외부로 빠져나간다. 그렇지만 생물 유해나 화석의 탄소 12와 탄소 14의 비율을 측정하여 대기 중에 그 비율과 비교하면 탄소 14가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 알 수 있고 그 결과 탄소 14의 반감기를 이용하면 생물이 죽은 연대를 계산할 수 있다. 다만 탄소 14는 6만 년이 지나면 측정하기 힘들 정도의 양만 남는다. 그러니까 6만 년이 지나면 측정하기가 좀 어렵겠네요. 1번. 아까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어요. 탄소 14를 이용한 연대 측정법의 연대 측정 범위는 제한적이다. 그렇죠. 6만 년이 지나면 측정하기 힘들 정도의 양만 남는다고 했으니까 1번 맞고요. 2번. 시간이 지날수록 죽은 생물 내부에 있는 탄소 14의 개수가 줄어든다. 네, 생물이 죽으면 이제 방사성 붕괴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탄소 14의 개수도 줄어들겠죠?
3번. 방사성 붕괴는 죽은 생물 내 탄소 12와 탄소 14의 비율의 변화를 일으킨다. 여기 기억나죠? 죽은 생물 내 탄소 12와 탄소 14의 비율의 변화가 생긴다. 네, 3번도 맞고요. 4번. 탄소 14를 이용한 연대 측정법으로는 살아있는 생물의 나이를 측정할 수 없겠군. 이 탄소 14를 이용한 연대 측정법은 살아있는 생물의 나이는 측정하기 어렵겠죠. 이제 죽은 다음에 비율의 변화가 생기면서 그걸로 인해서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5번. 죽은 생물 안에 남아있는 질소 14의 양만 알아도 생물이 죽은 연대를 정확히 추정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요. 질소 14는 기억나나요? 여기에 기체라서 외부로 빠져나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질소 14의 양은 빠져나가기 때문에 탄소의 양을 모르는 상태에서 질소 14의 양만 아는 것은 죽은 연대를 정확히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네, 빠져나간 일부가 있기 때문에 그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부터 25번까지 독서 지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2002년 월드컵 조별 예선에서 우리나라가 폴란드를 이기고 사상 처음 1승을 거두자 비더레즈라고 새겨진 티셔츠 수요가 폭발했다. 하지만 실제 월드컵 기간 동안 불티나게 팔린 티셔츠로 수익을 본 업체는 모조품을 판매하는 업체와 이를 제조하는 업체였다. 오히려 정품을 생산해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스포츠 브랜드 업체는 수익을 내지 못했다. 실제로 많은 브랜드 업체들은 월드컵 이후 수요가 폭락해 팔지 못한 재고로 난처했다.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자, 첫 번째 문단에서 이제 화두를 던졌어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여기에서 말한 이런 상황은 비더레즈에 대한 수요가 폭발했는데 실제로 수익을 본 업체는 모조품을 판매하는 업체와 이를 제조하는 업체였고 정품을 만들어내는 스포츠 브랜드 업체는 수익을 내지 못했다는 거죠. 자, 간단한 문제 같지만 이 현상은 요즘 경영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공급 사슬망 관리의 핵심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례이다. 자, 위와 같은 사례가 스포츠 브랜드 업체가 수익을 내지 못한 이런 사례가 공급 사슬망 관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례래요. 공급 사슬망이란 상품의 흐름이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고 이들의 상관관계 또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공급 사슬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공급 사슬망의 채찍 효과를 우선 이해해야 한다. 자, 채찍 효과라는 또 새로운 개념이 나왔네요. 네, 채찍 효과. 아기 기저귀라는 상품을 예로 한번 들어보면 상품 특성상 소비자 수요는 일정한데, 그러니까 늘 그 기저귀를 사는 수요층이 일정하다는 거죠. 소매점 및 도매점 주문 수요는 들쑥날쑥했다. 그리고 이러한 주문 변동폭은 최종 소비자, 소매점, 도매점, 제조업체, 원자재 공급업체로 이어지는 공급 사슬망에서 이게 이제 공급 사슬망인 겁니다.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더 증가했다. 공급 사슬망에서 이와 같이 수요 변동폭이 확대되는 현상을 공급 사슬망의 채찍 효과라 한다. 이는 채찍을 휘두를 때 손잡이 부분을 작게 흔들어도 이 파동이 끝 쪽으로 갈수록 더 커지는 현상과 유사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런 변동폭은 이렇게 채찍효과 한번 표시해 볼게요. 유통업체나 제조업체 모두 반길 만한 사항이 아니다. 왜냐하면 늘 수요가 일정하면 이를 기준으로 생산이나 마케팅의 자원을 적절히 분배하여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변동폭이 크면 계획이나 운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채찍 효과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수요의 왜곡이다. 소비자의 수요가 갑자기 늘면 소매점은 앞으로 수요 증가를 기대하는 심리로 기존 주문량보다 더 많은 양을 도매점에 주문하게 된다. 그리고 도매점도 같은 이유로 소매점 주문량보다 더 많은 양을 제조업체에 주문한다.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이 수요보다 주문하게 된다는 거죠. 즉 공급 사슬망에서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점점 더 심하게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왜곡 현상은 공급자가 시장에서 제한적일 때 더 크게 발생한다. 즉 공급자가 한정된 상황에서는 더 많은 양을 주문해야 제품을 공급받기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티셔츠를 공급하는 제조업체에서 물량이 한정돼 있으면 한꺼번에 많은 양을 주문하는 도매업체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결국 물건을 공급받기 위해 업체들은 경쟁적으로 더 많은 주문을 해 공급을 보장받으려고 하고 결국 수요에 왜곡이 발생하는 거다. 채찍 효과가 일어나는 두 번째 이유는 공급 사슬망에서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대량 주문 방식을 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소비자는 소매점에서 물건을 한두 개 단위로 구입하지만 소매점은 도매상에서 물건을 박스 단위로 주문한다. 그리고 다시 도매점은 제조업체의 트럭 단위로 주문을 한다. 이처럼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기본 주문 단위가 커진다. 그런데 이렇게 주문 단위가 커질수록 재고량이 증가하게 되고 재고량 증가는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채찍 효과의 세 번째 원인은 주문 발주에서 도착까지의 발주 실행 시간에 의한 시차 때문이다. 물건을 주문했다고 바로 물건이 도착하지는 않는다. 주문을 처리하고 물류가 이동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각 공급 사슬망 주체의 발주 실행 시간이 저마다 다르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소매점이 도매점으로 주문을 했을 때 물건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3, 4일 정도라면 도매점이 제조업체에 주문을 했을 때 물건을 받기까지는 몇 주 정도가 걸릴 수도 있다. 즉,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물류 이동 시간이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이처럼 발주 실행 시간이 길어지면 주문량이 많아지고 재고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공급 사슬망에서 채찍 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재고는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재고를 쌓아둘 공간을 마련하거나 재고를 손상 없이 관리하는데 큰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자, 재고는 부담이 되는 거죠. 네. 그러므로 공급 사슬망에서 각 주체들 간에 수요와 공급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불필요한 재고를 줄여야 한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랑 문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 2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사회 현상과 관련된 이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자, 이론의 문제점. 예를 들어서 공급 사슬망 관리나 아니면 채찍 효과와 같은 이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 아니죠? 네, 2번 사회 현상의 발생 원인을 관련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자, 사회 현상과 관련된 색을 바꿀게요. 사회 현상과 관련된 원인을 이론으로 설명하고 어떤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 맞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사회 현상과 관련된 원인을 역사적 변천 과정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네, 역사적 변천 과정 아니고요. 4번 사회 현상의 원인에 대한 대립적인 의견. 양쪽의 다른 의견을 소개하고 있나요? 네, 아닙니다. 5번 사회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 가설, 실험 나오지 않죠? 자, 22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주문 변동폭은 원자재 공급업체에 가까워질수록 커진다라고 했는데 요 세 번째 문단에 보면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증가한다 그랬죠? 주문의 변동폭이. 그러면 요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진다는 건 원자재 공급업체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원자재 공급업체에 가까워질수록 변동의 폭이 커진다. 그래서 그걸 채찍 효과라고 설명했었어요. 자, 2번. 소비자의 수요가 일정한 상품에서는 채찍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는데 아까 우리 예를 들어줄 때 소비자 수요가 일정한 아기 기저귀도 채찍 효과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에 주문 변동폭이 클수록 유통업체와 제조업체의 계획이나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겠죠. 세 번째 문단에 마지막에 나와 있었고요. 물건의 기본 주문 단위가 커질수록 재고량이 증가하고 변화에 민첩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다섯 번째 문단 마지막 부분에 주문 단위가 커지면 재고량 증가,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나왔습니다. 5번 주문하고 바로 물건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주문 처리 시간과 물류 이동 시간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섯 번째 문단에서 발주 실행 시간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요. 23번 윗글을 바탕으로 기억의 원인을 추론한 거예요. 기억은 요거죠. 비더레즈라는 티셔츠가 막 수요가 폭발했을 때 정작 스포츠 브랜드 업체는 수익을 내지 못했다는 이 현실.
그런데 이거를 본문에서는 뭘 통해서 설명하고 있었죠? 공급 사슬망 관리와 채찍 효과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거랑 이제 연결지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1번. 적정 재고량을 유지했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재고가 많아서 난처했다. 이렇게 나오죠? 1번 아니고요. 2번. 공급 사슬망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벗어난 게 아니라 이 사례가 뭘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랬어요? 공급 사슬망 관리를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랬죠? 3번에 시장에서 공급자가 제한적이었다. 자, 채찍 효과에 보면 그 채찍 효과가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로 우리 몇 번째 문단에 나오냐면 네. 선생님이 얼른 찾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문단에 이러한 왜곡 현상이 공급자가 시장에서 제한적일 때 더 크게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비더레즈의 정품을 생산해내는 스포츠 브랜드 업체도 아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거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에 수익보다 재고 관리 비용이 적었다? 아니죠. 재고가 많았기 때문에 재고가 많으면 아마 그 재고 관리 비용도 컸을 거고 이로 인해서 손해를 봤을 거다는 걸 이제 예측할 수 있습니다. 5번에 발주 실행 시간이 물건을 공급받기에 짧았다. 자, 발주 실행 시간이 여러분 길어지면 물건을 공급받기에 어려움이 생기겠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거라 짧은 게 아니라 길었기 때문일 거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24번 문제. 윗글과 보기를 읽고 이해해야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예상치 못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에 소매점에서 재고량이 없다면 급히 도매점에 상품을 주문할 것이다. 만일 도매점에도 재고가 모자라 주문 물량을 다 소화할 수 없다면 제조업체에 추가 주문을 할 것이고 예상치 못한 주문에 야간 조업 등 계획이 없던 공장 가동을 할 수도 있다. 이처럼 최종 소비자의 갑작스러운 수요 증가로 인한 불확실성이 소매점, 도매점, 제작업체로 전달된다. 그러나 반대로 소매점의 갑작스러운 수요 증가를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재고가 있다면 소매점은 도매점의 계획이 없던 추가 주문을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재고로 이제 대체를 하면 되는 거죠, 수요에. 공급 사슬망에서 재고는 한쪽에서 발생된 불확실성의 충격이 다른 곳으로 전이되는 것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이 있다. 즉 본문에서는 이 재고가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 왜냐하면 어떤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이 재고를 줄여야 된다고 말했죠. 근데 지금 보기에서는 재고가 어떤 긍정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1번. 공급 사슬망에서 재고는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부정적 측면도 가지고 있다. 보기에서 긍정적 측면 얘기해줬고 본문에서 부정적 측면 이야기해줬죠. 2번. 수요의 왜곡 현상과 불확실성의 전이는 공급 사슬망의 주체들에게 부담을 준다. 그렇죠. 뭐 추가 주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장 가동을 새로 해야 된다든지. 자, 3번. 공급 사슬망의 채찍 효과로 인해 공급자가 최종 소비자로부터 가까울수록 주문량이 많다. 자, 아까 기억나나요? 공급자가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주문량이 많아져요. 가까울수록이 아니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에 소비자의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면 수요의 왜곡 현상과 불확실성의 정리가 나타날 수 있죠. 그런데 이걸 재고가 완화시켜 줄 수 있다. 네, 이렇게 보기에서 언급하고 있었고 5번에 수요의 왜곡을 겪은 도매점은 다음 주문부터는 기존 주문량보다 더 많은 양의 주문을 고려할 거다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25번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협력 공급 기획 예측 프로그램이란 제조사와 이동통신 사업자 간 협력을 통해 물량 수요 예측을 조정해 나가는 프로세스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돌발적인 수요 변화가 많다. 이런 환경에서 A전자와 B통신은 CPF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판매, 재고, 생산 계획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서 적기에 필요한 물량을 공급하고 재고를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고를 이제 줄일 수 있었던 거네요. 단 여기에서는 A전자와 B통신 외에 다른 요인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1번, B통신은 A전자 휴대폰을 항상 대량 주문할까요? 그러지 않겠죠. 필요한 그 수요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대량 주문하지 않을 거고. 2번, A전자와 B통신의 휴대폰 재고량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들겠죠. 재고를 최소화하는 프로세스를 활용하고 있으니까. 세 번째, A전자와 B통신이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과잉 주문이 줄어들 것이다. 그게 바로 CPFR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목적이자 기능이 될 겁니다. 정답 3번. 4번, B통신이 A전자 휴대폰 공장 근처로 이전하게 되어 주문량에 상관없이 물건을 받는 시간은 일정하게 유지될 것이다. 자, 공장을 이전한다?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5번, A전자가 휴대폰을 B통신에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돌발적인 수요 변화가 줄어들 것이다. 자, 돌발적인 수요 변화가 줄어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동통신 시장은 돌발적인 수요 변화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걸 대처할 수 있겠죠. 그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